가계부채 위험이 터지면 IMF 수십 배 위력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부에서 대책을 내놨는데 이 대책이 우리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심각합니다. 가계부채 심각한데 국회의원이 물었어요.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서 왜 금리를 안 올리십니까? 라고 하니까 부동산 PF 불안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돼서 올리기가 쉽지 않다. 우리가 이제 미시적이고 거시적인 게 있다는데 거시적인 거라는 거는 이제 금리라든지 환율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 부동산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서 금리를 거시 정책을 움직이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 왜냐하면 거시를 움직이면 가계부채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기업이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수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가계부채를 위해서 거시를 움직이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 질문 자체가 아주 수준이 낮았던 거지. 하지만 이창용 총재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가계부채가 너무 문제가 되면 그때는 그것 때문에 거시를 움직일 수 있지. 금리를 올릴 수도 있지. 하지만 일단은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선정책 후 인상을 하자. 이런 겁니다. 정책적으로 먼저 가계부채 방지를 위해서 노력해보고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면 그때 인상을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창용 총재의 발언에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가계부채 위기 10월 29일 당정 협의를 시작했는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죠.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IMF 위기보다 수십 배의 위력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위기를 막아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이런 이야기 하죠. 일단 원인은 연끌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도 사실은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부동산 투자하고 주식 투자하는 거는 위험하다. 왜 위험하냐 하면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투자를 했다가 이제 앞으로 금리가 떨어지겠지. 빨리 떨어지겠지. 그래서 이자 부담이 막 줄어들겠지.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야. 그리고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은행 총재가 보기에는 이 높은 금리가 장기간 유지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 기대처럼 빨리 이자가 줄어들지 않을 거다. 그래서 무너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런 취지였어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이제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선 정책을 해보자. 자,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일단 가계부채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 이게 보세요. 2020년에 1612조에서 2022년 2년 지나서 1862조가 됐는데 이제 2022년 하반기부터 좀 주춤했잖아요. 그래서 가계부채도 늘어나는 속도가 거의 정체돼 있다가 2023년 초 2022년 하반기에 이제 부채가 줄어들었어요. 빚을 갚았던 거죠. 그러다가 다시 부채가 늘어나니까 이제 총량을 관리하겠다.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총량 관리는 뭐야? 가계부채 1863조를 좀 줄여보겠다 이런 건데 총량 관리를 해야 되는데 대출을 안 해주면 되죠. 대출 대상자를 줄이고 대출 한도도 줄이면 되는데 그럼 대출 한도를 줄이기 위해서 DSR이라는 걸 적용하는데 DSR보다 더 강력한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러면 서민들하고 자영업자들 힘든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아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계속하겠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DSR입니다. 그리고 서민들은 살리겠다. 그런 취지에서 특례보금자리론 6억 이하는 계속하겠다. DSR 안 보고 이런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러면 스트레스 DSR은 도대체 뭐냐 이런 이야기인데 변동금리로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으시면 금리가 내려갈 때는 좋은데 금리가 올라가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DSR로 한도를 산정할 때 어떻게 하냐면 현재 금리 기준으로 DSR을 산정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최근 5년 내에 가장 높았던 대출금리에서 현재 대출금리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5년간 가장 높았던 대출금리가 6%였다. 근데 지금이 5%다. 그러면 두 개를 빼면 1%가 나오죠. 그래서 이 1%를 현재 대출금리의 가산금리로 적용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이 4.5포인트다. 그러면 가산금리가 1%가 붙는다라고 하면 5.5포인트로 빌려주는 게 아니라 4.5포인트로 여러분에게 대출은 해주는데 DSR은 거기다 가산금리 1%를 더한 5.5로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나는 4.5로 대출을 받지만 금리 인상될 걸 대비해서 스트레스 받을 걸 대비해서 1%를 가산해서 DSR을 산정하는 거죠. 그래서 금리는 4.5인데 한도가 5.5 기준으로 해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효과가 있냐면 이율은 안 올리는데 대출 한도는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1% 이자를 올린 거하고 똑같은 대출 한도가 나오니까 대출을 안 해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대출 한도를 줄이겠다. 그래서 이게 이번 정부하고 지난 정부하고 이 차이점인 것 같아.
디테일에서 차이가 있다 이런 거죠. 갑자기 대출을 줄이면 주택 경기가 냉각이 되면서 숨어있던 PF 문제가 골마 터질 거고 금리를 낮춰버리면 다시 가계부채가 폭증할 거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쓰는 거죠. 이 가상금리라 그래서 우리 대출 받을 때 가상금리 1%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도 책정할 때만 가상금리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출 받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겠죠? 이게 변동금리일 때만 적용하니까 그러면 고정금리로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고정금리는 이걸 적용 안 하니까 고정금리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변동금리 비중이 높잖아요. 그래서 고정금리로 하시라. 제가 그래서 올 초부터 계속 고정금리로 하시라 라고 했던 거랑 비슷하죠. 왜냐하면 고정금리로 해놓으면 갑자기 금리가 올라도 내 이자는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게 이자 상한을 계획을 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나 이런 얘기 하지만 주택시장이 뜨거운 게 뭐냐면 이 고정금리로 예전에 싸게 2% 3%에 받아놓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변동금리 비중이 높으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새로 대출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자까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정금리를 유도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스트레스 DSR입니다. 그러면 한도가 얼마나 줄어드냐? 연소득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이율이 4.5%일 때 만기 30년으로 하면 기존 DSR은 3억 3천이 나와요. 가상금리 1%로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2,900이 되면서 4천만 원이 한도가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5천만 원인데 똑같은 이율로 40년 만기로 하면 기존 DSR은 똑같이 3억 3천만 원이 나오는데 스트레스 DSR을 하면 2억 8천이 나오니까 5천만 원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그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만기가 길수록 감소하는 금액이 더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50년을 굳이 40년으로 안 줄여도 DSR 이것만 하나 싹 조정해 놓으니까 만기가 짧은 고정금리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동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길 거다라는 거죠. 정부뿐만 아니라 대출자 입장에서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좀 안정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총량도 감소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의 한 수네요. 이거는 금융위원회에서 바로 이제 은행에 지시를 하면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시뮬레이션 열심히 돌리고 있겠죠. 하반기부터 실행이 되지 않을까. 요게 스트레스 DSR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근데 특례보금자리는 또 이 와중에 유지를 한다는 거지. 이거는 왜 그런가? 서민지원이라는 명분으로 한다 이거죠. 사실 특례보금자리는 DSR 안 쓰잖아요. 근데 이 특례보금자리론마저 DSR을 적용하거나 폐지를 하게 되면 갑자기 그동안에 이제 이 특례보금자리론 받아갖고 주택시장을 떠받치고 있었는데 특례보금자리론이 한도가 축소되거나 DSR 적용하기 시작하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문제가 생기면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길까? 그러면 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가뜩이나 지금 고분양가로 분양시장도 침체되어 있는데 PF 부실 문제가 또다시 급부상하게 된다. 결국 PF는 높은 가격에 분양이 되면 해결이 되는 건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민지원이라는 명분하에 특례보금자리로는 계속 유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대출 증가는 왜 대출이 증가되는 거죠?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대출은 왜 증가하나? 사람들이 집을 사고 싶으니까 대출이 증가해. 왜? 집은 비싼데 내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게 돼. 그러면 똑같은 집인데 대출 받아서 사면 10억이고 전세로 살면 5억이야. 그러면 똑같은 집이니까 5억 주고 전세 사는 게 더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집은 사는 게 아니고 사는 건데. 그렇지만 5억짜리 전세 살던 사람들이 연끌해가지고 10억짜리 집을 사는 이유는 집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 걸 뭐래요? 기대의 수익률이 크기 때문에 집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 대출이 증가하지 않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 집이 오를 거라는 기대를 없애주면 되거든요. 그게 바로 대출 증가를 잡을 수 있는 근본 원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근본 원인은 바로 집이 자꾸 오르기 때문이야. 그런 수익을 기대하니까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대 수익을 없애면 되는데 그러면 집값이 안 오르게 하면 되는 거죠. 집값이 안 오르게 하려고 그러면 대출을 줄이는 것도 있지만 공급을 계속 해주면 되는 거예요. 지방의 많은 도시들이 유동성장으로 막 전국이 다 오르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금리가 너무 낮아서 오른 거지만 유동성장이 오기 전까지 서울이 오르고 부산이 오르고 대구가 오르고 다 오를 때도 계속 안 오르던 지방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지역에는 기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빚을 내서 집을 사지 않는 거고 공급이 많은 지역이 그랬다는 거예요. 일산 같은 경우에도 유동성장 2020년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상승했거든요. 근데 분당은 그보다 훨씬 먼저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일산은 주변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많았던 곳이란 말이야. 자, 일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본은 왜 집을 안 사냐면 집을 사자마자 감가상각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집을 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집값이 계속
정체되어 있는 건데 왜 일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30년 얘기했잖아요. 버블이 꺼지면서 경기가 너무 죽으니까 계속 삽질을 했어요. 주택 건설이 최고 다 해갖고 집을 계속 공급을 했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에도 공급이 계속 늘어나니까 집이 안 오르는 거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집은 사면 손해니까 임대로 사는 게 낫다 그래서 집을 안 사게 되는 거죠. 그랬던 겁니다. 그럼 우리도 계속 공급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네, 금리는 왔다 갔다 하지만 공급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면 그런 인식을 심어주면 사람들이 안 사게 될 건데 그러면 그게 적어도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가능하냐 이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계속 도심 재생을 해가지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게 되냐 이거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서울에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기대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집은 계속 오른다는 생각 때문에 금리 때문에 요동치긴 하지만 길게 보면 계속 오르잖아요. 초과 수익률, 시장보다 초과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집을 자꾸 사게 되는 건데 서울에 획기적인 공급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길게 보면 그렇다. 이 고금리가 얼마나 오래 유지가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안녕.